감히 우리 집안을 뭘로 보고? 분노로 붉어진 중년 남자가 상견례 장에서 강도윤에게 물을 뿌렸습니다. 어머니는 간병이네, 아들은 중소기업 다니면서 감히 내 딸과 결혼을 하려고 하다니. 세영의 어머니 박선옥이 비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물벼락을 맞은 강도윤의 옆에서 어머니가 조용히 아들의 젖은 옷을 닦아주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게. 세영의 아버지가 일어나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강도윤과 그의 어머니 윤정혜를 모욕한 대가가 무엇인지를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을 저녁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고급 한정식집 미담원 앞에 택시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강도윤과 그의 어머니 윤정혜는 잠시 한옥 스타일의 우아한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입구부터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죠. 정혜는 아들의 넥타이를 살짝 매만지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긴장하지 마. 오늘은 그냥 편하게 내 모습 그대로만 보이면 돼. 도윤은 어머니의 차분한 얼굴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에서 봉사하시는 거 말씀드려야 할까요? 괜찮단다. 필요하면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정혜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죠.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슴속에 담아두시는 분인지를요. 두 사람이 입구로 들어서자 화려한 옷을 차려입은 여자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영의 어머니 박선옥이었습니다. 그녀는 손목에 찬 명품 시계를 슬쩍 보더니 입가에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어머, 늦으셨네요? 사실 약속 시간 정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선옥의 말투에는 은근한 불편함이 묻어 있었죠. 정혜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선옥은 정혜의 소박한 개량 한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특유의 과한 친절함으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저희가 먼저 와서 기다렸어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일행은 복도를 지나 안쪽 개별 룸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전통 한옥의 운치와 현대적 고급스러움이 조화를 이룬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한쪽 벽에는 값비싼 족자가 걸려 있었고 낮은 테이블 위에는 정갈한 한정식 상차림이 준비되어 있었죠. 이미 자리에 앉아있던 세영의 아버지 이영석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영석입니다. 그의 악수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도윤은 그 손을 잡으며 느꼈죠. 이 사람은 지금 우리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요. 모두가 자리에 앉자 박선옥이 방안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족자는 말이에요. 유명한 서예가 작품이에요. 경매에서 낙찰받았죠. 이 집은 예약이 정말 어려운데 저희가 단골이라서 겨우 자리를 잡았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자신의 경제력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배어 있었습니다. 세영은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죠. 곧 음식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복, 한우, 제철 해산물로 차려진 고급 한정식이었습니다. 박선옥은 음식이 나올 때마다 일일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전복은 1인당 10만 원어치예요. 제주도에서 직송한 거라더라고요. 도윤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음식 맛을 즐기는 자리가 아니라 가격표를 읽는 자리 같았으니까요. 이영석이 도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도윤 씨는 어디 회사에 다닌다고 하셨죠?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짧은 대답 뒤에 이어진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박선옥이 정혜를 향해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평소에 뭐 하세요? 정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어르신들 돌봐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순간 박선옥이 들고 있던 찻잔이 테이블에 내려앉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이영석과 박선옥의 눈빛이 마주쳤죠.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 그런 일을 하세요? 박선옥의 목소리 톤이 확연히 낮아졌습니다. 세영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어머님은 봉사를. 하지만 박선옥은 손짓으로 딸의 말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는 노골적으로 물었습니다. 근데 간병이라시면 수입이 그렇게 좋진 않죠? 정혜가 차분히 설명하려 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지만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영석이 끼어들었으니까요. 제 딸은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고생을 잘 모르죠. 박선옥이 덧붙였습니다. 요양원이면 냄새도 많이 나고 힘들지 않으세요? 솔직히 그런 일 하시는 분들 보면 대단하긴 한데 말끝을 흐리는 그 태도 속에는 명백한 멸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정혜가 아들의 손을 살짝 눌렀죠. 참으라는 신호였습니다. 이영석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도윤 씨 아버님은 뭐 하시는데요? 오늘 자리에 안 오셨네요.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출장 중이십니다. 갑자기 가시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박선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출장? 무슨 일 하시길래 상견례도 안 오시나요? 이영석도 거들었습니다. 요즘 누가 상견례를 안 와요? 관심이 없거나 형편이. 말끝을 흐리는 그 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영석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나저나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혼수 준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도윤이 대답하려는 순간 박선옥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은 강남에 신혼집 마련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30평대 이상은 준비해 주셔야 우리 세영이가 불편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영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요즘 결혼하는 젊은 사람들 보면 다 그 정도는 준비하더라고요. 도윤 씨 쪽에서 신혼집 준비 가능하시겠어요?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선옥이 정혜를 힐끗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간병일하시고 도윤 씨는 중소기업 다닌다고 했는데 강남 아파트 30평이면 최소 20억은 넘는데 준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 말투에는 노골적인 빈정거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정도는 저희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순간 이영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도윤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무시하는데도 당당하게 나오는 것이 거슬렸죠. 준비할 수 있다고요? 이영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떻게요? 중소기업 다니시면서 20억을 어떻게 마련하는데요? 도윤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저희 가족 일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순간 이영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낀 것입니다. 그는 앞에 놓인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감히 이런 형편에. 그리고 도윤을 향해 물을 확 뿌렸습니다. 못하면 못한다고 솔직히 말하라고. 건방지게. 차가운 물이 도윤의 얼굴과 상의를 적셨습니다. 방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세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선옥도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남편을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물기를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혜가 급히 손수건을 꺼내 아들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도윤아, 괜찮니? 정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영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내 같은 사람들이 주제 파악을 못하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정신을 차리지. 우리 딸이랑 당신네 아들이랑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도윤이 이영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겠네요. 정혜가 조용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박선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나가려고 했는데 잘 됐네요.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하죠. 이영석이 명함을 테이블 위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게. 우리 딸한테도 접근하지 말고. 세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을 바라보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눈치만 보고 있었죠. 세 사람이 방을 나가자 도윤과 정혜만 남았습니다. 도윤의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혜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가 왜 미안해하니? 잘못한 건 저 사람들이야. 제가 참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넌 당당하게 대답했을 뿐이야. 그게 잘못이 아니란다. 두 사람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가는데 멀리서 박선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런 사람들한테 물까지 뿌리셨어요? 당신 옷이 다 젖었잖아요. 저런 건방진 놈은 그렇게라도 해야 돼. 감히 우릴 무시하다니.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어머니의 손을 느끼며 참았습니다. 한정식집 입구를 나서자 가을 저녁 공기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종업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 정혜가 품위를 잃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수고하세요. 도윤이 어머니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혜는 아들을 바라보며 잔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단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시간이 증명하는 거야. 그때 정혜의 핸드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회장님 남편이라는 이름과 함께 부재중 전화 세 통이 표시되어 있었죠. 두 사람은 조용히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차창 너머로 화려한 조명이 빛나는 한정식집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젖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물의 감촉이 그리고 자신과 어머니가 받은 모욕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방금 자신들이 누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를요. 택시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정혜는 고요한 얼굴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침착한 표정 뒤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숨어 있는지를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도윤이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하시지 그러셨어요. 정혜는 신발을 벗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더 중요한 일하고 계신단다. 이런 일로 바쁜 분을 괴롭힐 순 없지. 중요한 일이요? 어머니가 모욕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혜는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도윤아, 괜찮아. 저런 사람들은 원래 그런 거야. 우리가 화낼 필요 없단다. 그때 도윤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세영이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죠. 도윤 씨, 오늘 정말 미안해. 부모님이 너무 심하셨어.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도윤은 답장을 쓰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곧 세영의 문자가 연달아 왔습니다. 전화 좀 받아줘. 내 얘기 좀 들어줘. 도윤 씨, 나도 당황스러웠어. 미안해. 하지만 도윤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읽기만 하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죠. 그날 밤 정혜는 혼자 거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구나. 정혜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재벌가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 주변 사람들의 시선들, 돈과 지위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들. 그래서 정혜는 요양원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진짜 사람을 보는 눈을 배우고 싶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녁 도윤은 세영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윤 씨, 내 얘기 좀 들어줘.
세영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나도 정말 미안해. 부모님을 설득해 볼게 시간을 조금만 줘. 도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영아, 그 자리에서 넌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세영이 말했습니다. 나도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 부모님이 너무 화가 나 계셔서. 세영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도윤 씨. 미안하지만 솔직히 나도 좀 서운했어. 어머님이 좀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오시지. 그리고 아버님은 왜 안 오신 거야? 상견례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도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세영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내 말은 부모님이 너무 심하게 하신 건 맞는데 그래도 도윤 씨 쪽에서도 좀 더 준비를 하고 오시지. 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옷차림이 뭐가 문제였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좀 더 격식을 갖추셨으면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까지 안 하셨을 것 같아서. 그리고 아버님도 아무리 출장이라지만 상견례는 미리 잡힌 자리인데. 도윤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영아, 네가 진짜 미안해하는 게 뭔지 이제 알겠어. 도윤 씨, 그게 무슨. 넌 내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한 말이 미안한 게 아니야. 내 부모님 앞에서 네가 창피했던 거지. 그게 다잖아. 세영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영아, 우린 이미 끝났어. 넌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 자리에서도 지금 전화에서도. 그게 문제야. 도윤 씨, 제발. 도윤은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혼자 남은 방 안에서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사이가 정말 사랑이었을까? 같은 시각, 공항에는 한 남자가 입국장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강인호, 도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비서가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오고 있었죠. 김 비서, 집사람은 어디 있나? 오늘 상견례가 있다고 했는데. 비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상견례 자리가 좀 편치 않으셨다고 합니다. 인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소? 차 안에서 비서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들을. 인호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창 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침묵할 뿐이었죠. 집에 도착한 인호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거실에는 정혜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인호는 아무 말 없이 아내에게 다가가 조용히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 정혜가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에요. 인호는 아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소. 정혜는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킬 건 저희가 아니라 도윤이의 앞날이에요. 저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요. 그날 밤 인호는 아들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도윤은 책상 앞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도윤아. 아버지. 인호가 아들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내 선택을 존중한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게 있다. 도윤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머니를 무시했어요. 간병인이라고 가난하다고. 그런데 세영이도 결국 똑같았어요. 어머니 옷차림이 왜 그랬냐고, 아버지는 왜 안 오셨냐고. 인호는 차분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간병인이 왜 무시받아야 하지? 봉사하는 사람의 옷차림이 왜 문제가 되지? 누가 그럴 권리가 있지?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인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은 두 번의 기회를 줄 만하다. 한 번은 모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인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한편 세영의 집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선옥이 만족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잘했어. 저런 집안이랑 엮였으면 우리 세영이가 평생 고생할 뻔했잖아. 이형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강남 아파트 준비하라고 했을 때 표정 봤어? 완전히 굳어 있더라고. 세영은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세영 자신도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인호는 서재에 앉아 서류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성건설 자료 다시 준비해 주시오. 회장님, 그 회사가. 알고 있소. 세영 아버지 회사지.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인호가 말했습니다. 자료만 준비해 두시오. 내가 판단하겠소. 전화를 끊고 나서 인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어딘가에서 자신의 아내를 모욕한 사람들이 편히 잠들고 있겠죠. 인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기회는 줬소.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거실에서는 정혜가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무엇을 하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배워야만 하니까요. 고통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조용한 이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변하게 될 거라는 것을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세영은 회사 사무실에서 멍하니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과의 통화 이후 연락이 끊겼죠. 그때 옆자리 동료가 커피를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야, 세영아. 너 남친 집안이 진짜 어디야? 세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동료가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요즘 대한그룹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있다던데. 여기저기 압박 넣고 다닌대. 세영은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때 다른 동료가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대한그룹 후계자 이름이 강도윤이래. 내 남친이랑 이름이 같네. 세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그냥 동명이인 아닐까? 하지만 세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고급 카페. 박선옥은 지인들과 만나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VIP룸에서 차를 마시며 그녀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만나던 애랑 정리했어. 지인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박선옥이 코웃음 치며 대답했습니다. 간병인 아들이라니. 우리 세영이가 고생할 뻔했잖아. 다른 지인이 맞장구 쳤습니다. 어머, 요즘 누가 그런 집안이랑 결혼해? 선옥 씨 판단력 좋네. 박선옥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봤는데 정말. 어머님이라는 분이 요양원에서 일한대. 냄새도 나고 옷차림도 영 그렇고. 지인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끄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부자들이랑 엮어보려고 하잖아. 그때 화장실에 가려던 한 여자가 VIP룸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윤정혜였습니다. 요양원 봉사를 마치고 오랜 친구를 만나러 온 길이었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박선옥의 목소리가 정혜의 귀에 들렸습니다. 어머님이라고 하길래 뭔가 했더니 요양원 간병인이더라고. 웃기지 않아? 정혜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담담했죠. 그런 사람들이 뭘 안다고 결혼을 하겠다고 해. 아들도 중소기업 다닌다면서 강남 아파트는 무슨. 정혜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자리를 지나쳤습니다. 대면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미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정혜는 카페 안쪽으로 걸어가 친구와 마주 앉았습니다. 친구가 정혜의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정혜야, 괜찮아? 표정이 안 좋아 보여.
정혜가 잔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가 봐. 친구가 정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얘기해. 나한테는 말해도 되잖아. 정혜가 찻잔을 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다 지나가는 거니까. 하지만 정혜의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아직 모르는구나. 자기들이 누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날 저녁 정혜는 집에 돌아와 남편 인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카페에서 그 사람들을 우연히 마주쳤어요. 인호가 책을 덮으며 물었습니다. 직접 만났소? 아니요. 그냥 대화 소리를 들었어요. 지인들한테 저와 도윤이를 욕하더군요. 인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했소? 정혜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간병인이니 뭐니? 중소기업 다니는 아들이니. 뭐 그런 이야기들이요. 인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소. 정혜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가. 인호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도윤이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해야 할 때요. 저런 사람들에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르쳐줘야 하오. 정혜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다음 날 윤성건설 사무실. 이영석은 거래처 담당자와 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의 태도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이 대표님, 혹시 최근에 대한그룹 쪽이랑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이영석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 우리랑 대한그룹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담당자가 급히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니면 됐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하지만 이영석은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한편 도윤은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사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도윤 씨, 잠깐 들어오세요. 도윤이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사장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 사실 저희가 대한그룹 계열사인 거 알고 계셨죠? 도윤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사장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는 몰랐던 겁니다. 자기 회사에서 평범하게 일하던 직원이 대한그룹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요. 퇴근 시간 도윤이 회사 건물을 나서자 고급 세단 한 대가 그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도윤 씨, 회장님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아무렇지 않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서울 한복판의 초대형 사옥으로 향했습니다. 대한그룹 본사였죠. 도윤이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가자 넓은 회장실이 펼쳐졌습니다. 창가에 서 있던 인호가 돌아섰습니다. 왔구나. 도윤이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이제 슬슬 시작해볼까? 인호가 물었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원한 건 복수가 아니에요, 아버지. 인호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나도 아니다, 이건 교육이야.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주는 거지. 도윤이 침묵했습니다. 인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또 들으셨다. 그 사람들이 지인들한테 너희를 욕하는 걸. 도윤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네가 원치 않으면 여기서 멈춘다. 선택은 내 몫이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하세요, 아버지. 인호가 고개를 끄덕이고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작하시오. 그날부터 윤성건설에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하던 대한건설 계열사에서 하도급 계약 재검토 통보가 왔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연장이 어렵다는 연락이 왔죠.
이영석은 당황해서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조용하지만 무서운 응징이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윤성건설 사무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영석은 급히 소집한 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대한건설이랑은 10년 넘게 거래해왔는데. 재무팀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연장이 어렵다고. 이영석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회사 신용 등급이 얼마나 좋은데.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어제 거래처 담당자가 했던 말이 계속 맴돌았죠. 혹시 대한그룹 쪽이랑 무슨 일이? 그때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최근에 대한그룹이랑 뭔가 있으셨습니까? 이영석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가 대한그룹이랑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영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요. 하도급 업체들에게 부당한 단가 후려치기, 자재비를 빼돌려 만든 비자금, 안전관리 부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업계에서 흔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같은 시각, 대한그룹 회장실에서는 인호가 비서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윤성건설 내부 감사 결과입니다. 비서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인호가 서류를 넘기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도급 업체 부당 단가이나 자재비 횡령,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 은폐.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작년에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도 제대로 보상하지 않고 입마금한 정황이 있습니다. 인호가 서류를 덮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런 회사가 우리 계열사와 거래를 하고 있었단 말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인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내를 모욕한 것도 용서할 수 없지만 이런 비리를 저지르면서 떵떵거리고 살았다는 게 더 화가 나는구려. 한편 박선옥은 집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SNS를 뒤적이다가 한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지인이 보낸 링크였죠. 대한그룹 회장 부인 봉사활동. 사진 속에는 요양원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웃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박선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사진 속 여자는 분명 윤정혜였습니다. 그리고 기사 제목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재벌가 부인의 숨은 봉사, 대한그룹 강인호 회장 부인 윤정혜 씨의 따뜻한 행보. 박선옥은 황급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큰일 났어. 지금 당장 집에 와봐. 한편 세영은 회사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강도윤 대한그룹. 검색 결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사들, 사진들. 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지. 동료가 세영의 화면을 보고는 소리쳤습니다. 야, 이거 진짜 내 남친이야? 대한그룹 후계자였어? 사무실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세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뭘 한 거야? 이영석은 급히 거래처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사장님, 저 이영석입니다. 혹시 강도윤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대표님 그거 몰랐어요? 대한그룹 외동아들인데. 이영석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대한그룹 강인호 회장님 아들이에요. 요즘 후계자 수업 받고 있다던데. 이 대표님, 설마 그분이랑 무슨 일이? 이영석은 대답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지난 몇 년간 자신이 저질러온 일들이, 하도급 업체들을 쥐어짜던 일, 안전사고를 묻어버렸던 일들. 설마 그것까지 알게 된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의 불안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거실에는 박선옥이 휴대전화를 들고 패닉 상태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 이거. 박선옥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정혜의 사진과 기사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영석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재벌 회장 부인한테 간병인이라고. 박선옥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그때 세영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도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가 큰일을 저질렀어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선옥이 갑자기 세영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네가 제대로 알아보지 않아서. 세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 잘못인 건 알아요. 하지만 저도 몰랐어요. 도윤 씨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어요. 이영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찾아가서 사과해야 해. 지금 당장. 세영 가족은 급히 옷을 갈아입고 대한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초대형 사옥 앞에 서자 그들은 압도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로비 안내 데스크에 다가간 이영석이 말했습니다. 저 강도윤 실장님 만나러 왔는데요. 안내 직원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예약은 하셨습니까? 아니, 그게. 죄송하지만 예약 없이는 출입이 어렵습니다. 이영석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 윤성건설 대표 이영석입니다. 꼭 만나봐야 해서. 안내 직원이 잠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만나주실 수 없다고 합니다. 박선옥이 앞으로 나서며 애원했습니다. 부인분이라도 좀.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정장을 입은 여자가 내려왔습니다. 인호의 비서였습니다. 세 분이십니까? 이영석이 반가운 듯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전화라고 하셨습니다. 사과는 받지 않겠다고. 그리고 비서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 대표님 회사에 대한 내부 감사 자료입니다. 하도급 업체 부당 단가 후려치기, 안전사고 은폐, 자재비 횡령. 자세한 내용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영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비서가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인을 모욕한 것도 용서할 수 없지만 이런 비리를 저지르며 떵떵거리고 사는 것은 더욱 용서할 수 없다고. 박선옥이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비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돌아가시죠. 세영 가족은 힘없이 건물을 나왔습니다. 이영석은 손에 든 서류 봉투를 바라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끝났어. 우리 완전히 끝났어. 그날 밤 대한그룹 회장 집무실에서 정혜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가족이 있어요. 인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저런 비리를 저지르면서 남을 무시하고 살아온 사람들에겐 교육이 필요하오. 도윤은 자기 방에서 비서가 건넨 감사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하도급 업체 직원이 안전사고로 다쳤는데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기록들.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일까지 저지르면서 우리 어머니를 무시했구나. 밤은 깊어갔습니다. 내일부터는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단순한 개인적 응징이 아닌 정당한 처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주요 경제신문 일면에 큰 기사가 실렸습니다. 윤성건설 하도급 업체 부당 단가 후려치기 의혹. 안전사고 은폐 정황도. 이영석은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펼쳤습니다.
기사에는 그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도급 업체에 정당한 대금을 주지 않은 일, 작년에 현장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를 돈으로 무마한 일. 이걸 어떻게 알았지? 회사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거래처들, 협력업체들, 그리고 언론사들이었습니다. 이영석은 전화를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온라인 뉴스 댓글창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회사가 멀쩡하게 영업하고 있었다니. 하도급 업체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안전사고까지 은폐했다고. 정말 양심도 없네요. 회사 직원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회장님이 진짜 그런 일을 하신 거야? 나도 이 회사 계속 다녀도 되는 건가? 더 큰 문제는 세영 가족의 상견례 이야기까지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익명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윤성건설 대표 상견례에서 재벌 회장 부인을 간병인이라고 무시했다는 소문. 이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한그룹 회장 부인이 봉사활동 하시는 분 아니에요? 봉사하시는 분을 간병인이라고 무시했다고. 진짜 근본 없는 집안이네요. 돈만 있으면 다인 줄 아나 봐요. 박선옥은 집에서 휴대전화를 보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가 인터넷에 다 나왔어. 지인들에게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위로의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잘했어라고 말하던 그 지인들은 이제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선옥 씨, 나 바빠서 먼저 끊을게. 요즘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미안해. 심지어 골프 모임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 대표님, 죄송하지만 이번 달 모임은 불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석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창립 멤버인데. 상대방이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회원들이 좀 불편해하셔서요. 이해해 주십시오. 세영은 회사에서 상사에게 불려갔습니다. 세영 씨, 미안하지만 당분간 재택 근무 좀 해줄래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상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요즘 회사 분위기가 좀 그래서. 다른 직원들도 신경 쓰이잖아요. 세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대기 발령이라는 것을요. 윤성건설 사무실에서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담당자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이 대표님, 죄송하지만 대출금을 회수해야겠습니다. 이영석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신용등급이. 은행 담당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와 내부 감사 결과를 보니 회사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건 살인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은행 담당자는 고개를 숙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영석은 주저앉았습니다. 협력업체들도 하나둘씩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특히 대한건설 계열사와의 큰 프로젝트가 취소되면서 회사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직원들이 사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경력이 좋은 직원들부터 먼저 나가기 시작했죠.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도 가족이 있어서. 다른 회사에서 제안이 와서. 이영석은 붙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도 이 회사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한편 세영은 집 앞에서 도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차에서 내리자 세영이 달려갔습니다. 도윤 씨,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들어줘. 도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세영아, 우린 이미 끝났어. 더 이상 할 말 없어. 세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잘못한 건 알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도윤이 세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무해. 내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한 말들 기억나? 그리고 내 아버지가 하도급 업체 사람들한테 한 일들은? 세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세영아, 이건 복수가 아니야. 잘못한 일에 대한 대가일 뿐이야. 네가 그 자리에서 한마디라도 했더라면, 아니,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뭘 잘못했는지 알았더라면.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혜는 여전히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정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신문에서 봤어요. 힘드셨겠어요. 정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그냥 살다 보면 있는 일이에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억울하시겠어요. 좋은 일 하시는 분을 그렇게 말하다니. 정혜가 할머니의 손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억울할 것도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니까요. 집에 돌아온 정혜는 남편 인호에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않아요? 인호가 서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멀었소. 저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소. 정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혹한 건 아닐까요? 인호가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혹한 건 저 사람들이 하도급 업체 직원들한테 한 일이요. 안전사고를 당하고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누가 가혹하지 않았소? 정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도윤은 자기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영의 울먹이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필요한 일이야. 잘못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밤은 깊어갔습니다. 윤성건설의 몰락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더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성건설 사무실에는 이제 텅 빈 책상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영석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방법이 없습니까? 변호사가 고개를 저으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산이 없습니다. 상대가 대한그룹이고 게다가 회사의 비리가 실제로 있었으니. 이영석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그래도 뭔가 해야 하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며칠 후 이영석이 제기한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언론 보도가 공익을 위한 정당한 보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이 윤성건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법원에서 회사 자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회사 건물에 경매 공고가 붙었고 이영석 가족이 살던 강남의 고급 주택에도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박선옥은 명품 가방들을 들고 중고 매장을 찾았습니다. 이 가방들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중고 매장 직원이 가방들을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상태가 좀 안 좋네요. 이건 30만 원, 이건 50만 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선옥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1000만 원짜리 가방인데 30만 원이라고요? 직원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이런 명품 가방들 많이 나와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솔직히 요즘은 이런 거 잘 안 팔려요. 박선옥은 눈물을 참으며 가방들을 팔았습니다. 몇 천만 원어치 명품들이 고작 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선옥은 예전에 자주 가던 백화점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지인을 마주쳤습니다. 어머, 선옥 씨. 박선옥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지인은 어색하게 미소만 짓고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박선옥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자신을 부러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피해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영석은 부동산에서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 전세 2억 정도 되는 집 있습니까? 부동산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혹시 윤성건설 이영석 대표님이신가요? 이영석이 고개를 끄덕이자 중개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요즘 집주인들이 신용조회를 많이 하셔서요.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결국 이영석 가족은 서울 외곽의 작은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평수는 예전 집의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박선옥은 짐을 싸다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게 꿈이라고 해줘. 세영이 어머니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우세요. 울어도 소용없어요. 박선옥이 딸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네가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으면. 세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원망도 익숙해졌습니다. 세영은 결국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상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세영 씨,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어서. 세영이 퇴사 서류에 사인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사무실을 나서는 세영을 배웅하는 동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세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영석은 옛날 함께 일했던 동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일자리라도 하나 얻을 수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한 동료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김이사, 나 좀 도와줘. 어디 일자리 하나만. 상대방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대표 기억나? 내가 힘들 때 도움 청했을 때 어떻게 했어? 나한테 무능력하다고 했잖아. 이영석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때 상황이 그랬잖아.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나도 내 가족 먹여 살리기 바빠. 이영석은 허탈하게 돌아섰습니다. 자신이 잘 나갈 때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윤성건설에 대한 비난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유튜버들이 윤성건설 몰락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었고 조회수는 수십만을 넘어갔습니다. 댓글창에는 이런 글들이 달렸습니다. 인광보다 사람 무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임. 하도급 업체 직원들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 세영은 도윤에게 마지막으로 손편지를 썼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도윤 씨,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때 내가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부모님 편만 들었던 내가 정말 한심해. 지금 우리 가족이 겪는 일들이 다 우리가 자초한 일이라는 걸 알아. 너한테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야. 다만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정말 사랑했어. 세영은 편지를 봉투에 넣고 대한그룹 본사 앞으로 갔습니다. 경비실에 편지를 맡기며 말했습니다. 강도윤 실장님께 전해주세요. 경비가 편지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접수는 하겠습니다만 전달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비서를 통해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읽지 않고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궁금해졌습니다. 도윤은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세영의 떨리는 글씨체가 그녀의 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난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무 늦었어, 세영아. 그날 밤 세영 가족은 좁은 전세집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세 사람이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영석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박선옥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사람을 돈으로만 봤어.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제야 알겠어. 세영이 부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라도 제대로 살아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집이었지만 그날 밤만큼은 세 사람의 마음이 조금은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쉽게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더 힘든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정식으로 대한그룹 전략기획실에 배치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도윤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도윤이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는 강도윤입니다. 평범하게 대해주세요. 저도 여러분께 배우러 온 사람입니다.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장님, 우선 이번 프로젝트 자료부터 검토하시겠습니까? 도윤이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도윤이라고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실장님이라고 하시니 너무 불편하네요.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봤지만 도윤의 진심 어린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첫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신규 사업 기획안 작성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검토하고 기획안을 작성했습니다. 선배 직원이 야근하는 도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실장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퇴근하셔도. 도윤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더 보완하고 싶습니다. 직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도윤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하는 일인데 당연하죠. 제가 회장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한편 세영은 작은 무역회사 영업팀에 취직했습니다. 급여는 예전의 절반도 안 되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신입 세영 씨, 오늘은 이 거래처 리스트 돌면서 명함 좀 돌리고 와요. 팀장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세영은 무거운 가방을 메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하루 종일 회사들을 돌아다니며 명함을 돌렸지만 대부분 문전박대였습니다.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연락 주세요. 우리는 거래처가 다 있어서요. 저녁이 되어 지친 몸으로 돌아온 세영에게 팀장이 물었습니다. 몇 군데나 돌았어요? 30곳 정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관심 보인 데는? 세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없었습니다. 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업이 원래 그래요. 내일도 힘내서 다녀와요. 세영은 퇴근길 지하철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발이 부르트고 온몸이 아팠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고통에도 익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박선옥은 대형마트 계산대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첫 출근 날 유니폼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참을 거울 앞에 섰습니다. 계산대에 서자 손님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바코드를 찍고 계산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아줌마, 좀 빨리 해요. 손님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 박선옥은 손이 더 떨렸습니다. 점심시간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먹는데 옆자리 동료가 말을 걸었습니다. 언니, 처음이시죠? 힘들죠? 박선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생각보다 훨씬 힘드네요. 동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언니, 일 잘하시던데요? 그 순수한 칭찬에 박선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렇게 작은 위로가 이렇게 고마울 줄은 몰랐습니다. 이영석은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운전면허로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님을 태웠는데 뒷좌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사님, 강남역으로 가주세요. 백미러로 확인하니 예전 거래처 직원이었습니다. 상대방도 이영석을 알아봤습니다. 이 대표님? 이영석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차 안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대방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보시다시피 택시 운전하며 지냅니다. 그렇군요. 더 이상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손님을 내려주고 난 이영석은 핸들을 잡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의 첫 프로젝트가 성공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인호가 말했습니다. 좋은 결과였다, 잘했어.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인호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앞으로도 이렇게 해나가거라. 그날 저녁 정혜가 도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아, 이제 그만 놓아주는 게 어떠니? 도윤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미 놓았어요, 어머니. 정혜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너를 위해 살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느 날 오후 도윤은 업무차 외근을 나갔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세영을 봤습니다. 세영은 무거운 가방을 메고 건물에서 건물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건물 앞에서 세영이 거절당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세영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도윤은 차 안에서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출발해 주세요. 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세영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잘 버티고 있구나. 그래, 넌 강한 사람이니까. 도윤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영은 집에 돌아와 편의점 도시락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작은 방에 혼자 앉아 밥을 먹는데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세영은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버티고 있어. 나 할 수 있어. 도윤은 사무실에서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아직도 가끔 혼란스러웠지만 도윤은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요. 밤하늘에는 달이 떠 있었습니다. 같은 달을 서로 다른 곳에서 바라보는 두 사람. 이제 그들의 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대한그룹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젊은 경영인으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경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사님, 이렇게 빠른 승진에 대해 주변에서 금수저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도윤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말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아직도 배울 게 많은 사람입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영 철학이 있으신가요? 도윤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직급이나 위치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1년 전 겪었던 일들이 그를 성장시켰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와 함께 요양원 지원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재단 개소식 날 한 어르신이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이 이렇게 직접 오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도윤이 어르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배운 게 여기 있어서요. 이곳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배웠습니다. 정혜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이 정말 성장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세영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에서 1년을 버텨낸 그녀는 이제 팀 내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팀장이 세영을 불러 말했습니다. 세영 씨, 요즘 실적이 좋네요. 어떻게 한 거예요? 세영이 대답했습니다. 진심으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래처분들도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은 자세예요. 다음 달부터 리더 역할 한번 맡아볼래요? 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제가요? 당연하죠.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세영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저 팀 리더 맡게 됐어요. 박선옥이 딸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세영아 정말 잘했어. 이형석도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딸 대견하다. 힘들었을 텐데 잘 버텨줬구나. 예전 같으면 겨우 그 정도로 좋아하냐고 했을 부모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박선옥은 마트 계산원 일을 1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일도 익숙해지고 동료들과도 가까워졌습니다. 휴게실에서 동료가 말했습니다. 언니 일 정말 꼼꼼하게 하시네요. 저도 언니처럼 해야겠어요. 박선옥이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도 실수할 때가 많은데요. 그래도 손님들이 언니 계산대로 많이 오시잖아요. 친절하시다고. 그 말에 박선옥은 뿌듯했습니다. 예전에는 남의 칭찬을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런 작은 칭찬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영석은 택시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손님들과의 대화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밤 한 대학생을 태웠습니다. 기사님, 아르바이트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오늘도 하루가 길었네요. 이영석이 말했습니다. 힘들겠구나 공부하면서 일까지 하려면. 괜찮아요. 부모님 부담 덜어드리고 싶어서요. 그 말에 이영석은 자신의 딸이 떠올랐습니다. 세영이도 지금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을까. 집에 도착한 학생이 택시비를 내며 말했습니다. 기사님, 안전 운전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그 진심 어린 인사에 이영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예전에 자신은 이런 사람들의 고마움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이영석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많이 배웠어. 이 1년 동안. 박선옥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요, 우리 정말 잘못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좁은 거실이지만 예전 큰 집에서보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도윤은 요양원 봉사활동 중에 한 젊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도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지라고 해요. 도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강도윤입니다. 여기 오신 지 오래되셨어요? 네, 3년 정도 됐어요. 저도 오기 전엔 힘든 시간을 겪었는데 여기 오면서 많이 위로받았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명품도 집안 배경도 아닌 사람 자체를 보는 대화였습니다. 정혜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진짜 사람을 만나고 있구나. 세영은 퇴근길 지하철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힘든 하루였지만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있었습니다. 나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예전에는 명품 가방과 강남 아파트가 행복의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작은 성취, 동료의 칭찬, 부모님의 미소.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도윤도 사무실에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아. 1년 전만 해도 마음속에 무거운 돌덩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을 보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서로 다른 길을 걷는 두 사람. 하지만 둘 다 조금씩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앞으로 나아갈 힘은 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도윤은 업무 회의를 마치고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마트 앞을 지나가는데 전단지를 나눠주는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선옥이었습니다. 마트 할인 행사 중입니다. 전단지 하나 받아가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지나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박선옥은 그래도 웃으며 계속 전단지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도윤은 그 모습을 멈춰 서서 바라봤습니다. 1년 반 전 고급 한정식집에서 봤던 그 화려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의 박선옥이 더 진실해 보였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박선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전단지 뭉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도윤 씨. 박선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황급히 떨어진 전단지를 주우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도윤이 무릎을 굽혀 함께 전단지를 주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박선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도윤이 전단지를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는 화가 많이 났었어요. 어머니한테도 세영이한테도. 박선옥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도윤이 박선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으세요? 그 질문에 박선옥은 놀랐습니다. 자신을 용서할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도윤은 자신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버티고 있어요. 우리 가족 다 함께 열심히 살고 있어요. 박선옥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도윤이 손수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미 지난 일이에요. 박선옥이 손수건을 받으며 울먹였습니다. 용서해줘서 고마워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가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지났을 뿐이에요. 저도 그 일로 많이 배웠습니다. 박선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영이는 지금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요. 힘들어도 한 번도 불평 안 해요. 도윤이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박선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 씨를 많이 그리워해요. 도윤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가끔 생각해요. 하지만 우린 이미 다른 길을 가고 있잖아요. 박선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바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커피라도 한 잔 드릴게요. 박선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일 중이라서. 잠깐이면 돼요. 이 근처 카페에서요. 두 사람은 근처 작은 카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박선옥은 손이 떨려서 커피 잔을 제대로 들지도 못했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편하게 드세요. 박선옥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대해줘서 진짜 고마워요. 나 같은 사람한테. 도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배웠어요. 저도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박선옥이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 씨는 진짜 훌륭한 사람이야. 우리가 너무 못됐는데. 도윤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제 어머니한테 배운 것뿐이에요.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배우는 거라고. 박선옥이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혜 씨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나는 평생 그분의 발끝에도 못 미칠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박선옥이 일어섰습니다. 도윤 씨, 다시 일하러 가야 해요. 정말 고마웠어요. 도윤도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건강하세요, 어머님. 그리고 도윤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세영이한테도 안부 전해주세요. 잘 지내고 있다고. 박선옥이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요. 꼭 전할게요. 마트 앞에서 박선옥이 다시 전단지를 들었습니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도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선옥은 집에 돌아와 남편과 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도윤이를 만났어. 세영이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요? 박선옥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우연히 마트 앞에서 만났어. 그 애가 용서해줬어. 이영석이 물었습니다. 정말이요? 박선옥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애가 나한테 커피까지 사줬어. 얼마나 고마웠는지. 세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하던가요? 박선옥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부 전해달래 잘 지내고 있다고. 세영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도윤 씨 고마워 우리 가족을 용서해줘서. 도윤은 집에 돌아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주소록에서 세영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녕, 세영아 행복해.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서로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련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때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따뜻한 기억이었습니다. 진짜 이별은 미워하며 헤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행복을 바라며 놓아주는 것이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한 어느 오후 대한그룹 본사 회의실에는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강도윤 부회장 승진 발표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부회장님. 임원들의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도윤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소식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대한그룹 최연소 부회장 탄생. 강도윤 부회장의 경영 철학은? 한 경제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앵커가 물었습니다. 부회장님, 앞으로의 경영 목표가 무엇입니까? 도윤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목표는 사람을 존중하는 기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직급이나 직책과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하도급 업체와의 공정한 거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사업 확대. 이런 것들이 진짜 기업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참 훌륭한 철학을 가지고 계시네요. 도윤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어머니께 배운 겁니다. 진짜 근본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라고. 그날 오후 도윤은 여전히 어머니와 함께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정혜는 한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회장님 부인이시면서 이렇게 오시다니. 정말 고마워요. 정혜가 할머니의 손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냥 정혜예요. 여기 오는 게 제일 행복해요. 도윤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배울 게 아직도 참 많네요. 한 할아버지가 도윤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젊은이, 사람이 뭔지 아나? 도윤이 할아버지 앞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배우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됐어, 배우려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지.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해. 도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한편 세영은 이제 영업팀 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후배 직원이 물었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하면 팀장님처럼 사람들을 잘 대할 수 있어요? 세영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먼저 봐야 해요. 실적이나 결과보다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데. 세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아픈 경험을 통해서 배웠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팀장님, 혹시 과거에 무슨 일이
세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나간 일이에요. 하지만 그 일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죠. 이영석과 박선옥은 여전히 택시 운전과 마트 계산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일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작은 집 거실에 모인 세 식구. 박선옥이 저녁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손님이 그러시더라. 계산 정확하고 친절하다고. 이영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오늘 손님한테 팁 받았소. 친절하다고. 세영이 부모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정말 많이 변했죠? 박선옥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진짜 행복이더라. 가족이 함께 밥 먹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이영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큰 집에 살면서도 각자 따로 지냈는데 이 작은 집에서 오히려 더 가깝게 지내는 것 같소. 어느 가을날 오후 도윤은 공원을 산책하다가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여자를 봤습니다. 세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봤지만 눈인사만 나누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다른 길로 걸어갔습니다. 세영도 책을 계속 읽었습니다. 서로를 알아봤지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이 진짜 배려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도윤은 부모님과 함께 한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저녁 햇살이 세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혜가 아들의 팔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뭐가 고마워, 도윤아. 제가 사람 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려주셔서요. 인호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너는 이미 훌륭한 사람이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 사람답게. 정혜가 남편과 아들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참 복 많죠? 인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서로를 아끼고 존중할 줄 아는 가족이니까요. 세 사람은 천천히 강변을 걸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그들의 뒷모습을 따스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는 세영 가족도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영석과 박선옥, 세영. 세 사람도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햇살 좀 봐요. 정말 예쁘다. 박선옥이 딸의 말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네, 이렇게 예쁜 걸 왜 이제야 보게 됐을까? 이영석이 말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눈이 다른 걸 보고 있었으니까. 이제야 진짜 중요한 걸 보게 된 거지. 두 가족은 서로 모르는 채 같은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평화로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진짜 근본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명품도 강남 아파트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근본은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겸손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부자이고 진짜 귀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넘어져야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때로는 잃어야 진짜 소중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은 그렇게 우리를 조금씩 성장시킵니다.